스탕달 신드롬이라고 아시나요? 아름다운 그림이나 조각품 등 유명한 미술품들을 감상하면서 너무 감동받아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러움, 환각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 스탕달이 1817년 피렌체에 방문했을 당시 귀도 레니의 작품인 베아트리체 첸지의 초상이라는 그림을 감상하다가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을 때부터 이 스탕달 신드롬이 시작되었죠. 오늘은 이 베아트리체 첸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베아트리체 첸치는 훗날 22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망치로 죄로 단두대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아름다운 여인 베아트리체는 젊은 나이로 어쩌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1577년 2월 6일 이탈리아의 젠치 가문에는 어여쁜 베아트리체가 태어났습니다. 첸치 가문은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이었죠. 하지만 아버지였던 프란체스코 첸치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사고를 친 덕분에 교황에게 처벌을 받았던 전과도 있었죠. 그녀에게는 한 명의 오빠와 이복남 동생 그리고 새엄마도 있었는데 그들 또한 아버지의 구타와 학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베아트리체가 14세가 되자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게 되었죠. 당시 로마의 유력한 귀족 가문의 남자들은 물론 모든 로마 남성들의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원래 귀족 집안의 딸이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녀는 아름답다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뒤틀어버린 비극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바로 사로잡힌 짐승과 같은 아버지의 눈에도 베아트리체가 아름답게 잘 자란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밤 그녀의 방에서 자고 있던 베아트리체의 방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그녀의 방에 들어온 침입자는 다름 아닌 눈이 먼 아버지 프란체스코였죠. 저항할 새도 없이 그녀의 육체는 아버지에게 잔혹하게 했습니다. 미쳐서 눈 돌아간 프란체스코에게는 이미 베아트리체가 딸로 보이지 않았죠. 바로 자신의 는 도구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는 베아트리체는 아버지 프란체스코에게 시도 때도 없이 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른 죄를 지어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한 학대를 받아오던 새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 오랜만에 학대 없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고 아버지는 귀족이라는 이유로 정상 참작이 되어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악몽과 같은 나날들이 시작되자 참을 수 없었던 베아트리체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죠. 그렇게 또다시 잡혀간 프란체스코는 귀족으로서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덕에 또다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엄청 난 채로 집에 돌아온 프란체스코는 자신을 신고한 베아트리체를 포함해 가족 모두를 강제로 로마 북쪽 시골에 있는 한 성에 가둬버렸죠. 성에 갇힌 베아트리체는 하루하루가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한 나날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아버지에 의해 끔찍한 당했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모래성 마냥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도 아버지가 베아트리체는 멍하게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은 자신이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잔인하게 싶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새 어머니와 오빠, 남동생에게 그 말을 했고 그동안 베아트리체를 불쌍히 여겼던 그들도 그녀의 계획에 동조하기로 했습니다. 1598년 9월 9일 밤 프란체스코는 베아트리체를 찾아 성으로 왔죠. 이날도 아버지와 끔찍하고 지옥 같은 밤을 보낸 베아트리체는 아버지가 늘 마시던 술에 몰래 독을 타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독을 탄 술을 마신 프란체스코는 죽지는 않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러자 베아트리체는 새 어머니와 오빠를 불러 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망치를 마구마구 휘둘렀는데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프란체스코는 망치에 맞아 습니다. 그런 후 하인 2명과 함께 프란체스코의 시신을 실족사 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성내의 높은 난간으로 떨어뜨려 버렸죠. 그렇게 모든 게 끝이라고 여겼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교황과 경찰에서는 가족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만만한 하인 2명을 끌고 가 고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인 2명 중 1명은 베아트리체의 연인이었는데 모진 고문에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고문을 못 견디고 사망하게 되었고 다른 1명의 하인은 겁에 질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체를 비롯해 프란체스코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아버지를 죽인 죄로 가족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의 비참했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주위 이웃이나 로마 사람들은 정당 방위를 주장하며 판결에 저항했지만 교황 클레멘스 8세의 사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9년 9월 11일 산탄젤로 다리에는 그들을 처형할 단두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넋에 놓을 정도로 아름다웠던 베아트리체의 사형 소식에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산탄젤로 성 앞으로 몰려나왔죠. 그녀의 오빠는 형벌을 받아 몸이 4등분 되어 죽음을 맞았고 새 어머니는 단두대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 역시 사형대에 올라가 잠시 기도를 한 뒤 서슬퍼른 칼날에 아래에 목을 대고 엎드렸죠. 그리고 주님과 성모 마리아님을 외치고 고작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동생은 너무 어려서 사형은 면했지만 처형장에서 가족들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모두 지켜봐야만 했죠. 그리고 교황은 곧바로 남동생에게 산속된 전 재산을 몰수했고 그를 다시 교도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녀가 죽자 여기저기에서는 슬픔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베아트리체가 아버지 프란치스코를 죽인 살인자이긴 했지만 성에 갇혀 8년 동안 아버지에게 가며 살아갔던 피해자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녀의 시신은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성당에 매장되었는데 베아트리체가 죽은 이후부터 그녀가 사형당한 날인 9월 11일만 되면 산탄델로 다리에는 잘린 자신의 머리를 들고 있는 베아트리체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괴담도 떠돌았죠. 그런데 그녀가 사형을 당하는 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베아트리체의 슬픈 사연을 듣고 이 비혼의 여인을 한번 보고 싶었던 당시 로마에서 제2의 라파엘로라고 불린 당대 최고의 화가 귀도 레니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던 무미건조한 얼굴로 사형대에 올라가는 베아트리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귀도 레니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눈빛을 잊을 수 없어 그녀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죠. 이 그림이 바로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이었고 훗날 이 그림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산타크로체 성당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이 이 작품을 본 후 스탕달 신드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어 형장의 이슬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아버지에게 육체를 고 결국 아버지를 밖에 없었던 슬프고도 기구한 운명의 여인 베아트리체 첸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에 대한 평가는 매혹적인 악녀 또는 야심 많은 아버지와 오빠에게 휘둘린 가련한 여인,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는 루크레치아 보르자라는 인물입니다. 1480년 4월 18일 보르자 가문에서 어여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로드리고 보르자로 훗날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되는 인물이었죠. 눈부신 금발머리에 너무나도 예뻤던 루크레치아는 앞으로 순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야망을 가졌던 아버지와 오빠에 의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따져 여기저기 루크레치아를 정략 결혼시켰고 결혼 상대가 가치가 없어지면 이혼시키고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죠. 그래서인지 루크레치아가 고작 13살밖에 안 됐을 때도 이미 아버지에 의해 2번의 약혼과 2번의 파혼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오빠와 함께 간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보르자 가문의 근친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에 로마 시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에 의해 처음부터 불운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루크레치아의 첫 번째 결혼은 훗날 아버지인 로드리고가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되고 나서 강국이던 밀라노 공국과의 동맹을 맺고자 조반니 스포르차와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밀라노 공국의 힘이 약해지고 스포르차 가문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눈치챈 알렉산데르 6세는 루크레치아를 이혼시킬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위인 조반니가 성적 불구자라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결혼은 무효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조반니는 루크레치아를 아버지 오빠와 상간을 저질렀다고 비방하며 맞불 작전을 썼죠. 하지만 아버지 로드리고는 조반니에게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스포르차 가문은 멸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과 루크레치아의 모든 결혼 지참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고 다른 방도가 없던 조반니는 자신이 성불구자라고 인정하는 서류와 결혼 무효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이 길어지자 루크레치아는 조반니의 집을 나와 산시스토 수녀원에 머물렀는데요. 의문스러운 점은 당시 루크레치아는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임신한 아이는 훗날 로마의 아들로 불려지는 조반니 보르자이죠. 그러자 현재까지도 조반니 보르자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썰은 어느 날 로마에서 아버지의 심부름꾼이던 페로토가 아버지의 서신을 가지고 루크레치아를 찾아오게 되었고, 사실 그녀와 페로토는 남몰래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둘은 은밀히 사랑을 나누었고, 그렇게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썰입니다. 또한 페로토가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증폭시키는 이유는 페로토가 어느 날 갑자기 티베르 강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오빠인 체사레가 여동생의 안 좋은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해 입막음을 하려고 그를 죽인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썰은 그 아이의 성이 보르자이다 보니 아버지와 루크레치아의 사이에 상간으로 낳은 아이다 라는 의혹도 있죠. 이렇게 의혹과 소문이 퍼지자 훗날 그녀의 아버지이자 교황인 알렉산데르 6세는 두 개의 교황 교서를 썼는데, 첫 번째 교서 내용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체사레다이고, 두 번째 교서 내용은 그 아이의 아버지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아들이다 였죠. 그러나 첫 번째 교서만 반포가 되었고 두 번째 교서는 오랫동안 비밀로 지켜졌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아버지는 오빠인 체사레의 아들로 굳어져 갔죠. 그런데 나중에 조반니 보르자는 루크레치아와 페라라 궁에서 같이 산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루크레치아의 이복 동생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데르의 아들인 것인데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혼 후 루크레치아는 나폴리 왕의 서자이자 훈훈한 미남으로 유명한 아라곤의 알폰소 공작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전 체살레는 알폰소를 본 적이 있는데 그의 잘생긴 외모와 인품에 멋있다고 감탄을 했지만, 여동생의 시집을 간 이후로는 질투가 났는지 그에 대한 적대심을 갖게 되었죠. 거기다가 여동생 루크레치아가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지고 매너 좋고 잘생기기까지 한 남편에게 푹 빠지자 체사레는 더 알폰소를 증오하기 시작했죠. 또한 당시 체사레는 매독으로 인해서 얼굴에 징그러운 흉터가 많았었는데 그 때문에 항상 가면을 썼고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숨기고 싶은 치부를 알폰소가 루크레치아에게 이야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알폰소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자객을 시켜 밤중에 그를 습격했죠. 습격당한 알폰소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독했지만 아내인 루크레치아의 간호로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폰소를 습격한 자객의 배후가 체사레인 것을 알게 된 알폰소의 하인은 체사레에게 화살을 쏴 복수를 했는데, 이에 격분한 체사레는 결국 또 자객을 시켜 회복 중이던 알폰소를 죽이게 되었죠. 루크레치아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오빠에 의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고작 2년 만에 끝나버렸죠.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무척이나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체사레가 알폰소를 죽인 이유에는 질투와 증오도 있었지만 알폰소의 정치적 힘이 약해지자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고, 그렇게 그는 제거된 것이었죠. 두 번째 남편과도 이별을 한 루크레치아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알렉산데르 6세는 딸의 세 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은 페라라 공작이자 에르콜레 1세의 아들인 알폰소 데스테였습니다. 그는 루크레치아의 불미스러운 소문을 들었기에 그녀와의 결혼을 거부했지만 교황과 체사라의 압박에 의해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정략 결혼치고는 그녀와 데스테와의 금술은 굉장히 좋았고 많은 자녀를 낳았으며 처음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속적으로 친오빠이던 체사레와 상간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피에트로 벤보라는 애인까지 만들어 오랜 시간 그와도 많은 사랑을 나누며 바람을 피워댔죠. 그러던 1503년 그녀의 아버지 알렉산데르 6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어 1507년 오빠인 체사레가 죽은 후 보르자 가문이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남편 알폰소 데스테는 루크레치아를 보호해 주었고, 보르자 가문이 몰락한 후에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가 문학의 중심지였던 페라라 궁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귀부인으로 여생을 편히 보내다가 1519년 8번째 아이를 낳고 난 후 출산 후유증으로 인해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루크레치아는 3번의 결혼과 간통 등의 이유로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요부로써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는데요. 그녀는 과연 타락한 교황이었던 아버지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 했던 잔인하고 야심 많은 정치가 오빠에게 이용만 당한 가련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남성 편력이 심했던 요부였을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로마의 악녀이자 불쌍한 여인 루크레치아 보르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스페인 땅의 과거에는 카스티아 왕국, 아라곤 왕국, 그리고 이슬람 세력인 그라나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하면서 여러 왕국이 합쳐지게 되고 훗날 그라나다를 정복하며 레콘키스타를 완성하게 되었죠. 이 부부는 총 7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2명은 유산하고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의 자식들 중 둘째 딸인 후아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훗날 후아나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한 나라의 공주인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후아나는 1479년 11월 6일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인 이사벨 1세를 닮아 하얀 피부와 금발을 물려받았고 모두가 부러워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또한 그녀는 굉장히 총명하기까지 했는데요. 고전 문학이나 수학, 신학, 법학, 역사, 미술, 음악 등의 학문을 두루 배웠고 카스티아 외에도 포르투갈어, 레오너, 카탈루냐, 프랑스어, 라틴어도 유창하게 구사했다고 하죠. 공주로서의 교양이나 사교술, 승마, 예절 등도 빈틈없이 잘 배워나갔으며 말 그대로 카스티아 왕국의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항기는 부모인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하루 종일 묶여 있었던 적도 있다고 하죠. 시간이 흘러 후아나가 16세가 된 1496년 플랑드르 지역의 부르고뉴 공국의 필리프 공작과 결혼을 하는데요. 필리프 공작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막시밀리언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별명은 잘생긴 필리프 또는 미남왕으로 불릴 정도로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였죠. 문제는 그렇게 잘생긴 만큼 여성 편력도 심하고 바람기 다분한 남자였던 것인데요. 아무튼 후아나 공주는 어린 나이에 잘생긴 필리프 공작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남편인 필리프 공작이 후아나의 애정 공세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프 공작은 후아나 공주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돌며 바람을 피게 일쑤였고 그럴수록 후아나는 더더욱 그런 남편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죠. 그렇게 부부 사이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지독하게 다투고 난 후엔 후아나는 밤새 펑펑 울면서 벽에 머리를 박아댔다고 하는데요. 피가 철철 나도록 머리를 박아댔으니 주위 사람들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 후아나는 남편과 바람을 피던 여자를 잡아와 가 되도록 두들겨 패자 그를 본 필리프는 화를 내며 후아나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필리프는 참다 못해 결혼 6년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영지이자 결혼 전에 수많은 여자들과 신나게 놀았던 플랑드르로 돌아가 버렸죠. 당시 후아나는 필리프의 자식을 임신 중이었는데 가지 말라고 울고불며 매달렸지만 결국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후아나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플랑드르로 남편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어머니 이사벨 1세가 반대하는 바람에 쫓아가지는 못했죠.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혼자가 된 후아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에 시달렸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녀들에게 욕을 하고 구타를 가하기도 했고 작은 실수에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 등 반쯤 미쳐가고 있었죠. 결국 딸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사벨 1세는 후아나가 플랑드르로 남편을 찾아 떠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자식을 내팽개쳐놓고 그녀는 남편을 찾아 플랑드르로 가서 드디어 고대하던 남편을 만났지만 역시나 필리프는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죠. 눈돌아간 후아나는 남편 필리프와 바람을 피웠던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모조리 잘라버렸고 얼굴도 가위로 그어버렸다고 합니다. 필리프는 후아나의 그런 난폭한 모습에 경악했고 더더욱 그녀를 찾지 않고 거리를 두려고 했죠. 남편의 그런 모습에 또 후아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1504년 이사벨 1세가 세상을 떠나자 다음 후계자였던 후아나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죠. 오빠 후안과 언니가 있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며 후아나가 후계자가 되어버렸고 후아나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걱정이 많던 이사벨 1세는 유언장에 만약 후아나가 나라를 통치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후아나의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 페르난도 2세의 섭정을 허가한다는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딸 후아나에게 치명적인 조항이 될 줄은 이사벨 1세도 알 수 없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후아나가 왕위를 물려받자 남편 필리프와 아버지 페르난도 2세의 태도가 달라졌죠. 둘 다 카스티아 왕국에 군침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페르난도 2세는 딸인 후아나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며
자신이 카스티아를 섭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필리프는 여왕의 남편으로서 권리를 주장해 마침내 카스티아의 왕 펠리페 1세로 인정받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과 아버지 간의 정치적인 싸움질 덕분에 후아나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펠리페 1세가 카스티아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달 만에 갑자기 장티푸스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후아나는 너무 슬픈 나머지 정신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았고 더욱더 미쳐가고 있었죠. 그녀는 남편이 죽고 나서 수많은 괴이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그녀는 후아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아나는 남편을 그라나다 지역에 매장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그라나다로 가는 도중에 계속 관뚜껑을 열어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얼굴을 만지거나 보이나 입술에 키스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나서 완전 넋이 나간 후아나를 대신해 아버지였던 페르난도 2세는 그녀에게서 모든 권력을 빼앗고 섭정을 하며 사실상 카스티아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후아나와 후아나의 딸인 카탈리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토르데시아스 성에 가둬버렸죠. 후아나의 딸인 카탈리나는 어린 시절 내내 감옥 같은 성에 갇혀 지냈는데 하루 종일 창문 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16년 1월이 되자 페르난도 2세가 세상을 떠났고, 후아나는 아버지의 왕위까지 이어받으며 아라곤의 여왕까지 되었지만 자신은 계속 성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아들인 카를로스 1세에게 넘어갔죠. 그렇게 그녀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그곳에 갇혀 쓸쓸히 지냈습니다. 아들이었던 카를로스 1세는 성에 갇혀 지내던 어머니 후아나를 구해주지도 않고 훗날 왕국들의 통치권을 넘긴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불효막심한 아들이기도 했죠. 후아나는 필리프와 2남 4녀를 낳긴 했었지만 막내 카탈리나를 제외한 자식들 모두가 태어났을 때부터 후아나와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정은 전혀 없었고, 그녀를 찾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매우 불행하고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후아나는 평생을 남편 펠리페 1세만 그리워하면서 성에 갇혀 지내다가 1555년 4월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녀가 실제로 정말 정신질환을 겪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노리던 남편과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진 정신질환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훗날 여러 학자들은 그녀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하죠. 과연 후아나는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의 왕위를 원했을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사랑만 받았다면 왕위 따윈 이어받지 않았어도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놈의 권력이 뭔지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에 의해 여자로 만들어져 불행한 삶을 살다간 후아나 여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1세기) 어느 날 영국 잉글랜드 중부 지역에 위치한 코벤트리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거리에는 한 명의 사람도 얼씬거리지 않았고 집에서 모두 커튼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거리에 한 여인이 배곡 같은 나체를 드러낸 채로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기괴한 행동을 한 여인은 바로 고다이바 백작 부인입니다. 마을을 다스리는 영주 레오프릭의 부인으로 마을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황녀가 를 한 것도 아니었고 황녀가 을 한 것도 아니었지요. 11세기의 영주의 부인이라 하면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녀는 나체로 거리를 돌아야 했을까요? 당시 코벤트리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은 레오프릭 영주였습니다. 아리따운 부인과 결혼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성격은 매우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높은 세율을 매겨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모습과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던 여인이 있었으니 당시 16세에 지나지 않았던 고다이바였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세율을 낮추라고 간청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레오프릭은 듣다 참지 못해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만약 네가 나체로 말을 타고 나의 영지를 한 바퀴 돈다면 세금 감면을 고려하겠다. 라며 말이죠. 그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해 고다이바가 더 이상 세금 감면에 대한 말을 못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조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카톨릭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했던 11세기 당시에는 더욱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1세기 사람들의 삶은 당연히 카톨릭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기 전에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당연히 여성들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순결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도 중요 부위에만 구멍이 뚫려 있고 성화가 그려져 있는 파자마를 입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고다이바가 만천하에 나체를 드러내놓는 일은 어렵게 그지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고민 끝에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 남편의 이 얼토당토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코벤트리 마을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뜻에 감동받아 절대로 그녀의 모습을 보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되었고 정막으로 뒤덮인 마을에 머리카락으로만 나체를 가린 그녀가 말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대로 나체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았고 레오프릭은 아내 고다이바의 행동에 감화되어 세금을 감해주는 건 물론이고 이후로는 선정을 폈으며 또한 아내를 따라 독실한 카톨릭 신자가 되어 여러 수도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고다이바의 희생 정신에 감동해 그녀를 추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위해 주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맹세를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크벤트리 지방의 재단사 톰이었죠. 그는 굳게 닫은 커튼을 살짝 걷어 고다이바의 나체를 훔쳐보았고 숨막힐 듯한 아름다운 고다이바의 나체를 응시하던 그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톰은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관음증을 의미하는 피핑톰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죠. 실제로 좁은 틈으로 어떤 대상을 집중해서 쳐다본다면 안압이 높아져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다이바 백작 부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다룬 그림,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예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녀를 기리는 축제 또한 열리고 있죠. 지금도 코벤트리 마을의 상징은 말을 탄 여인의 모습이며 관련 상품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고디바 초콜릿을 아실 것입니다. 벨기에의 고급 초콜릿 회사 이름으로 100여 개 나라에 수많은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고디바 초콜릿은 고다이버 백작 부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으며 고디바 초콜릿의 포장에는 고다이바 백작 부인이 말을 타고 있는 마크가 있죠.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고다이바 백작 부인의 이야기가 정말로 존재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코벤트리 마을에 고다이바와 레오프릭 부부가 존재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피핑톰의 유래가 된 재단사 톰은 실존하지 않았고 훗날 이 이야기에 첨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존 여부를 떠나서 고다이바가 보여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자세는 매우 인상적이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수치심을 버린 그녀의 희생 정신은 앞으로도 많은 귀감이 될 것입니다.